결혼해도 관계는 계속하자. 남편한텐 비밀로 해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아내는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다. 그 메시지는 지워진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은 IT 기술자였다. 삭제된 메일과 톡, 모든 흔적이 클라우드에 남아 있었다. 심지어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의 대화까지도. 그날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앉았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 오늘 정리하려고 부른 거야. 사람은 모르는 법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혹한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걸. 서울에서 프리랜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던 남자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다.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평범한 남편이었다. 아내와는 3살 차이, 결혼한 지 3년째.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어느 날 회사 구조조정 소식을 들은 남편은 퇴사를 결심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스타트업을 시작하려 마음을 다잡는다. 생활비는 빠짐없이 건넸고 아내의 걱정도 덜어주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내는 향수를 짙게 뿌리고 외출이 잦아졌다. 귀가하면 샤워부터 했다. 언제부턴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줄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의 스마트폰에서 백업된 데이터를 복구한다.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SNS의 다이렉트 메시지까지. 심지어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남긴 메시지. 결혼해도 계속하자는 말. 남편이 외출 중일 때마다 오갔던 대화들. 심지어 신혼여행 직후에 그 남자와 다시 만난 기록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복사해 변호사와 함께 그녀 앞에 내민다. 아내는 말을 잃고 그저 울며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당신이 무시해온 내 기술이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야. 남편은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본다. 그 순간 계산된 복수는 완성된다. 아내는 알지 못했다. 조용히 일만 하던 남편이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말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 부모에게 끌려가듯 떠밀리고 휴대폰을 빼앗기고 새벽마다 청소를 하며 빚을 갚는 삶. 한때 우습게 여겼던 남편의 손끝이 그녀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간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은 그녀가 과연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이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했는지 곧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진심으로 반성할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제 이야기는 시작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올해 42. 아내와는 3살 차이로 결혼한 지는 어느덧 3년이 됐다. 나는 서울에서 프리랜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말수가 적은 편이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다. 왔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나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회사에서 발표가 있었어. 구조조정이야. 실적이 계속 떨어져서.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당신도 포함됐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나는 의외로 담담했다. 내 경력 정도면 연락 오는 데 많아. 재택으로 일도 병행할 수 있고. 실제로 예전부터 제안받은 곳이 몇 군데 있었다. 아내는 걱정하는 기색이었지만 생활비는 계속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하자 그나마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날 이후 나는 퇴근과 동시에 이력서를 정리하고 프리랜서 업무를 병행했다. 며칠 후부터는 면접과 외부 미팅으로 외출도 잦아졌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는 변함없이 아내에게 건넸다. 그 무렵부터 아내는 자주 외출했다. 외출할 때마다 향수를 짙게 뿌리고 귀가하면 꼭 샤워를 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더 관심 없어지는 게 편했다. 그 사이 나는 준비 중이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회사 안 다니기로 했어. 아내는 놀라며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럼 어디로 가요? 대학 동기 강현우 기억나지? 걔랑 둘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기로 했어. 사실 그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친구로 몇 년 전부터 함께 창업하자는 제안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다. 여기 생활비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가 관리해. 그 안엔 약 5천만 원이 있었다. 이건 뭐예요? 회사 자금 아니고? 그건 따로 준비돼 있어. 이건 우리 가정 생활비. 너는 지금처럼 필요한 만큼 써.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통장에 적힌 숫자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나는 그 순간 아내의 눈빛에서 묘한 안도감을 읽었다. 그 표정은 이상하게도 고마움보단 계산에 가까웠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내에게 맡긴 생활비 외에도 그녀 몰래 모아온 비상금 5천만 원이 있었던 것이다. 이 돈 언제 이렇게 모았어요?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조금씩 아껴왔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일했던 이유는 단순히 승진 때문이 아니었다. 그 시간들 대부분은 아내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 하지만 아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통장 속 숫자를 향해 있었고 머릿속은 이미 계산으로 가득 찬 듯했다. 얼굴에는 걱정하는 표정을 띄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따로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억지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을 나섰다. 그 순간 부엌에서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확인했다. 오늘도 괜찮아.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모른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녀가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내가 던진 밧줄에 스스로 걸려들도록.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나는 창업 준비와 개발에 몰두했고 아내는 점점 더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나는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친구의 사무실에 머물며 밤을 지새기도 했다. 오늘도 못 들어가요. 시스템 점검 때문에.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곧바로 누군가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의 존재는 확실해졌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 대신 내가 설치한 모니터링 카메라로 거실을 확인했다. 소파 위에 놓인 남자의 파자마, 세면대에 놓인 칫솔, 냉장고, 속 두 사람 몫의 식재료. 이미 이 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다. 그리고 그날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장면은 예상보다 훨씬 생생하고 완벽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집에 가지 않았다. 부모님께는 비상키를 드렸고 갑자기 놀러가서 아내를 놀래켜보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오후 늦게 나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았다. 집에 낯선 남자가 누워있어서 경찰을 불렀다. 나는 단숨에 그 상황을 그려볼 수 있었다. 경찰과 함께 현관에 선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셔츠 단추를 잘못 채운 채 어리둥절해 있는 남자. 이건 무슨 상황이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나는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저장해 두었다. 그녀가 둘러댈 수 없도록 증거는 충분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이혼을 준비했고 그녀는 손에 쥐었던 자유를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배신이 그녀 자신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조용했던 일상이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이거는 형사보다는 민사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황을 기록 차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라 우리는 시부모님과 떨어진 공간으로 안내받았다.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의 긴장이 온몸을 감쌌다. 경찰의 질문은 쉼없이 이어졌고 남편과의 관계, 생활 상황 등 모든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을 이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집안엔 짙은 정적이 감돌았다. 곧 이어 시어머니가 조용히 거실을 거닐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이술 우리 아들
사케 못 마시잖아요. 그녀의 손엔 고급 사케 한 병이 들려 있었다. 그 눈은 주방의 식기들로 향했고 싱크대 위엔 두 사람분의 설거지되지 않은 아침 식사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세탁실로 향한 시어머니의 손, 그의 셔츠, 속옷, 잠옷, 집안 곳곳을 샅샅이 확인하며 그녀는 하나씩 꺼내 들었다. 시아버지는 묵묵히 지팡이를 움켜쥔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엔 분노와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무겁게 울리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의 침묵, 그 정적을 깨듯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찰칵. 사진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한 장, 또 한 장. 내 죄의 증거가 냉정하게 기록되어 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가 작게 떨었다.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장 나가. 30분 줄게. 필요한 것만 챙겨. 사무적인 말투의 시어머니. 나머지는 나중에 변호사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에 옷을 챙겼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이건 절대 놓칠 수 없었다. 갈 곳은 친정뿐이었다. 택시에 올라타 주소를 불렀다. 지금쯤이면 아빠도 집에 계시겠지. 엄마라면. 차가운 손끝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어머니의 얼굴은 상상 이상으로 냉담했다. 잘도 여길 올 생각을 했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연락받았어. 다 들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어머니 뒤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였다. 늘 다정했던 아버지의 눈엔 지금 분노와 실망만이 가득했다. 넌 우리 집안의 수치다. 그 말에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다. 눈앞에서 문이 천천히 닫혔다. 친정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밤거리의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부탁이에요,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자. 닫히던 문이 살짝 열렸다. 차가운 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요즘 창업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있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쳐. 아버지의 고함이 현관을 울렸다. 예전엔 남편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이야기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표정은 그 어떤 공포보다도 차가웠다. 아직도 변명하냐? 아버지는 현관 옆 선반에서 신문을 들었다. 신문을 내 앞에 펴보이며 말했다. 이걸 봐. 경제면에 크게 실린 기사. 대기업에서도 잇따라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당신이 매일 컴퓨터만 붙잡고 있다며 비웃던 그 남편이 이렇게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엔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외쳤다. 시어머니께 다 들었어. 남편이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몰라? 낮에는 창업 준비, 밤에는 프리랜서로 생활비까지 벌고 주말도 없이 전부 너를 위해서였대. 어머니의 말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다. 그런데 넌 집에 올 때마다 성공 못하는 사람,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며 얼마나 비웃고 무시했니? 게임하냐고, 대기업 취직은 못하냐고 맨날 그런 소리 했지? 그동안 내가 던진 말들이 지금은 부메랑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뒤에선 다른 남자 만나면서 그렇게 천박하게 굴고도 부끄럽지도 않았니? 어머니는 벽에 몸을 기대며 오열했다. 몇 번이나 바람을 핀 거야? 몇 번이나. 아버지는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옆에서 어머니는 무너지듯 울고 있었다. 무릎 꿇어.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부모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언제부터야? 왜 그랬는지 말해봐. 다 솔직히 털어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편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너 걱정만 했대. 틈틈이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오늘도 아내 외롭게 했네요 하고 미안해했단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창업 준비도 모자라 생활비까지 벌어오려고
밤새 일하면서도 너 힘들까봐 신경 썼대. 그런데 너는 뭐 했니? 아버지의 호통에 나는 몸을 움츠렸다. 그 사람이 너 하나 바라보며 살았는데 너는 다른 남자와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어머니는 흐느꼈다. 예전에 시어머니께 이랬다지. 아내가 옆에 있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하셨겠니? 그 순간 심장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다. 나는 그저 차가운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내 죄와 마주해야 했다. 내가 외면했던 진실이 그날은 얼굴을 들고 내 앞에 섰다. 이제는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았다. 죄는 죄였고 벌은 정당했다. 새벽 햇살이 비쳐들 무렵 부모님은 마침내 일어섰다. 오늘 당장 남편 집에 가서 정중하게 사과해. 아버지의 목소리엔 지침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끝내 나를 외면했다. 그 눈길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친정을 나설 때 부모님의 어깨가 이상하리만치 작아 보였다.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늙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다. 모든 것을 잃은 딸을 감싸주지도 못하고 내보내는 그들. 그 어깨 위엔 절망이 내려앉아 있었다. 남편의 본가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비는 그쳤지만 내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인터폰에 손을 댔다가 뗐다가 몇 번이고 망설인 끝에 떨리는 손끝으로 버튼을 눌렀다.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숨을 한 번, 두 번 들이쉬자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렸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차갑게 나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 그 시선엔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차디찬 결론만 남아있었다. 사과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최종 심판처럼 냉정했다. 우리 아들은 모든 걸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숨이 막히는 나를 향해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어제 당신의 모든 배신을 아들에게 다 말했어요.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지금쯤 변호사와 함께 끝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제발 한 번만 사과하게 해주세요. 입술이 닿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몸을 기어가던 머리를 조아리는 나에게 시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랑했는데.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남편. 그는 변호사의 팔을 뿌리치며 중얼거렸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밤샘도 손목이 나가도록 프로그래밍했던 것도 전부. 그의 입술은 떨렸지만 눈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처음부터 날 선택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가 깊게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됐어. 돈 문제도 내 거취도 다 변호사에게 맡길게. 변호사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위자료 500만 엔 청구서와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습니다. 500만 엔? 나는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맡겨둔 500만은 이제 없잖아. 남편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몸으로 갚아. 그 말에 나는 얼굴을 들었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모든 증거와 기록은 이미 갖고 있어. 너와 그 남자의 카카오톡, 호텔 출입 기록, 통신 내역 전부. 법정에서 싸우고 싶다면 좋을 대로 해. 난 끝까지 갈 생각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도, 신뢰도, 가족도, 그리고 돈까지. 모든 걸 잃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종이에 조용히 한마디를 썼다. 죄송합니다. 응접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 고개를 돌리자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여보, 제발 들어줘.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부모님의 손이 나를 붙잡았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남편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왜? 나랑 결혼한 거야? 그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안정된 삶을 원했다. 사치도 누리고 싶었다.
남편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 나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추악한 진실. 그런 말을 어떻게 입에 올릴 수 있을까? 남편은 나의 침묵에 모든 것을 눈치챘는지 시선을 떨구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나는 절박하게 외쳤다.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그만해. 어머니의 날 선외침이 방 안을 가른다. 그렇게 남편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낭비하고 불륜까지 저지르고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는 거야? 남편은 끝내 나를 다시는 보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 뒤로 남겨진 공간엔 차가운 공기와 깨져버린 삶의 잔해만이 남아 있었다. 그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져간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꽉 조였다. 그럼 이혼 서류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부모님의 시선 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마지막 사인을 마쳤을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모든 게 끝났다. 돌이킬 수 없는 결말.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결과, 그리고 마땅한 대가였다. 이혼이 성립된 지 일주일 후 나는 아내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다.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건 그녀가 캡슐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부모님에게도 외면당했고 가진 돈도 거의 바닥이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익숙한 번호, 그녀가 외도하던 그 남자였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야, 듣고 있어? 처음 듣는 무너진 목소리였다. 다 끝났어. 전부 다. 그는 술에 취해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우리 회사, 내 회사 시스템 도입하려고 했거든.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평도 좋았고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부장 승진도 확정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근데 불륜이 발각되자마자 계약 파기. 회의에서 너네 쪽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도덕성에 문제 있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이사회에서도 날 자르기로 했대. 지방 발령 났어. 홋카이도 지사. 게다가 평사원 강등. 쨍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한마디. 전부 내 탓이야. 그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 실력, 그리고 복수가 제대로 통했다는 사실에 기쁨은 없고 씁쓸함만이 남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고 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잔뜩 지친 얼굴로 나타났다. 처음엔 단순히 위자료 협의라 생각했다지만 내가 꺼낸 자료들 앞에서 표정이 굳어졌다고 했다. 대학교 시절부터 계속된 메시지들, 카카오톡, 이메일, SNS 다이렉트까지, 결혼식 일주일 전에도 만났던 기록, 신혼여행 직후 주고받은 우리 부부의 대화까지. 나는 오늘도 보고 싶어라고 보냈고 그녀는 응, 남편은 오늘도 일이야라고 답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한 줄, 결혼해도 관계는 계속하자. 남편 몰래 삭제했다고 믿었던 기록들. 기술자인 내가 복원하지 못할 리 없었다. 클라우드에 남겨진 흔적은 완벽한 증거였다. 변호사는 말했다. 결혼 전부터 계획된 불륜입니다. 위자료는 최대한으로 청구하겠습니다. 그녀에게도,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똑같이 500만 엔을 청구했다. 나는 똑같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울면서 서명했다. 모든 걸 잃은 얼굴이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고 눈앞에는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돈도 다 떨어졌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울먹이며 애원했다. 눈앞의 모습은 내가 알던 그녀와는 전혀 달랐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울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따님이 집에 와 있습니다. 바로 데리러 와주시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일으켰다. 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민폐는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거의 끌리듯 차에 태워졌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자존심도 체면도 없는 처절한 그림자였다. 그 후 그녀의 부모는 딸을 2층 방으로 데려갔다. 아버지는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문이 잠기며 감금에 가까운 일상이 시작됐다. 반성할 때까지 여기서 생각해라. 새벽 4시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형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그녀는 비몽사몽 눈을 떴다. 옷 갈아입어. 지각하면 일자리 못 얻어. 침대 위로 작업복이 툭 무심하게 던져졌다. 그녀의 하루는 파트타임 3개로 가득 채워졌다. 아침엔 오피스 건물 청소, 낮엔 마트 계산대, 밤엔 이자카야 설거지. 청소 시급은 950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 없는 스케줄은 말 그대로 생존이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그녀 앞에 통장을 내밀었다. 이번 달 월급 25만 엔, 이걸로 660만 엔 빚을 몇 년에 갚을 수 있을지 계산해봐. 목욕하고 자. 내일도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뒷머리에 문 잠그는 소리가 무겁게 뒤따랐다. 이불에 몸을 던졌지만 마음은 전혀 쉬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계속해서 내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다. 웃고 있던 모습, 믿고 기다리던 그 순간들. 지금의 그녀는 사과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없이 일 외엔 허용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감옥 같은 생활. 그날 밤 나는 예전에 들은 그녀 부모님의 대화를 떠올렸다. 좀 더 엄하게 해야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저 아이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어. 딸이 게임이나 하는 것 같다고 비웃을 때도 우리가 더 강하게 일깨워줬어야 했는데 남편은 우리 앞에서조차 고개 숙이며 말했잖아.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따님에게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딸의 불만에 그랬구나라며 맞장구만 쳤지. 부모로서 아이의 나약함을 받아주기만 했던 책임도 있어. 잠시 침묵하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부부란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이런 결과가 있기 전까진 우리도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그녀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있었겠지만 부모님의 말은 그녀의 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심야의 이자카야 아르바이트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연히 온 손님들 중 그 사람의 회사 동료들이 있었다. 불륜들통 나서 좌천된 사람 있잖아. 부장 승진 확정이었는데 요즘은 실수만 하고 또 강등됐대. 와, 인생 망했네. 그 대화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역시 나와 같은 나락을 걷고 있었다. 이젠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 다시 일어설 길도 없을 것이다. 남편의 회사와의 계약을 무너뜨리고 나는 깊은 밤 설거지 소리에 묻혀 눈물을 삼켰다. 한때는 빛나던 우리였지만 지금은 바닥 없는 늪에 빠진 채 허우적거릴 뿐이다. 모든 것은 그날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였다.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땀에 젖은 유니폼을 벗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산 하나 없어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걸었다. 운 좋게 마지막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창백한 피부, 퀭한 눈, 굳게 담은 입술. 그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날 남편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한 이후 내 삶은 바닥이라는 단어조차 모자란 그 아래의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단 한 번의 선택이 나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들었고 모든 인연은 내게서 등을 돌렸다. 가족에게도 외면당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부모마저 그저 등을 돌리고 문을 닫았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던 날 어머니는 내 눈을 피했고 아버지는 묵묵히 담배만 피웠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한 절망이었다. 희망도 미래도 없었다. 내 앞에 놓인 건 단 하나. 고단하고 지친 몸뚱이 하나와 내가 만들어낸 빚덩이뿐이었다. 남편은 끝내 나를 외면했다. 그의 눈빛엔 연민도 분노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걸 꿰뚫고 더 이상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 인간의 완전한 단절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그건 사랑이 죽어버린 사람의 눈이었다. 어느 새벽, 청소를 마치고 어두운 사무실 로비를 지나던 순간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심장이 꺼내져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였다. 여전히 반듯하게 다려진 셔츠, 한 치의 크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차가운 이목구비. 그는 변한 것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배려하고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숨도 쉴 수 없었다. 한때는 내 곁에 있었던 사람, 한때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사람, 지금은 다른 사람 옆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퇴근 후 좁은 방, 가구도 없는 작은 공간에 웅크린 채 나는 부모님 몰래 종이와 펜을 꺼냈다. 펜을 드는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쿵 터질 듯 뛰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나는 조용히 글을 써 내려갔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잉크는 종이에 번지고 눈물은 글씨를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사랑도 용서도 아닌 조용한 작별 인사 한 줄이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내가 앗아간 시간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고맙고 미안했고 안녕히. 그 편지는 영원히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보낼 주소도 연락처도 모른다. 그는 이미 나를 완전히 지원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때로 진심은 말보다 깊이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보지 않아도 그 진심은 언젠가 공기처럼 스며들기를 바랐다. 몇 달이 더 흘렀다. 나는 여전히 3개의 아르바이트를 돌며 빚을 갚고 있다. 몸은 늘 피곤하고 손에는 상처가 가실 날이 없지만 어느새 그 고통조차 익숙해졌다. 오피스 빌딩의 계단을 닦다가 우연히 남편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안내판을 마주했다. 가슴이 철렁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래, 잘 살고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나는 그가 나를 완전히 지워낸 삶 위에서 새로운 행복을 시작하길 바랐다. 나와 엮였던 지난날까지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는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그에게 준 모든 상처에 대한 내 유일한 속죄이자 기도였다. 어느 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오늘은 좀 쉬고 갈까? 나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고등어 조림, 된장국, 김치. 결혼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집밥이었다. 식사 후 어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제 내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서 나도 조금 안심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조용히 나를 붙잡았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고됐다. 하지만 그 고단함은 이제 벌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짓는 벽돌처럼 느껴졌다.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삶을 감당하는 법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퇴근길, 작은 카페 앞을 지나다 문득 안쪽에서 따뜻한 조명이 흘러나왔다. 그 안에 그가 있었다. 남편. 아니, 이제는 과거의 그 사람. 그리고 그 옆엔 조용히 웃으며 앉아있는 여자 한 명이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가 짓고 있는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 미소는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 어떤 표정보다 진심이고 평온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돌아섰다. 이제 그가 있는 자리는 더 이상 내가 설 자리가 아니기에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연인도 딸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그 모든 대가를 치르며 나는 조금씩 사람이라는 존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젠가 이 모든 빚을 다 갚는 날이 온다면 나는 조용히 어디론가 떠날 생각이다. 이름 없는 도시, 작은 책방 하나 열고 책 냄새가 나는 고요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나를 과거로 판단하지 않기를, 나는 오직 오늘의 나로 살아가기를. 누군가는 말하겠지. 너무 늦었어. 이젠 아무 소용없어. 하지만 나는 믿는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인생은 단 한 번쯤은 기회를 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가 내게 다시 온다면 이번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묵묵히 살아간다. 땀과 눈물로 죄를 갚고 조용히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며.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